이 재테크 광풍이 진짜 그런 이제 막 금융을 공부하고 주식을 공부하고 이런 이제 2030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하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가 생각했는데 대부분 다 투자자들이, 금융사들이 자기 사익을 챙기기 위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가면서 그 처음에 그 본래 취지를 갖다 다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절약하고 돈 모으면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이제 은행이든 증권사든 다 상품 판매 수수료 다시 파생 상품을 만들고 그 파생 상품을 팔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집값이 오른다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막 미국 전체에 전하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쵸. 그 돈을 가지고서 돈을 버는 게 재테크인데 네, 오늘은 정성용 박사님과 함께 EBS 자본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나눠볼 주제가 악마의 미소를 짓는 금융 상품의 비밀이라는 파트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이제 주식, 부동산, 재테크 열풍 한번 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저축만 하는 사람을 진짜 뭐 바보 취급하고 바보 만들고 뭐 벼락거지다 해가지고 온 국민이 진짜 뭐 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투자 열풍이 불었었는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이게 이 재테크 광풍이 진짜 그런 이제 막 금융을 공부하고 주식을 공부하고 이런 이제 2030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하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가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이 재테크 광풍이 사실은 너희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한 가장 핵심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가장 큰 핵심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발생됐던 그 상황을 갖다 이해를 한다 그러면 재테크의 강풍이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가 이해가 되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게 논리가 이거잖아요. 집을 하나 사는데 30년 동안에서 분할해 가지고 갚을 수 있게 해서 30년 동안에 갚을 수 있는 걸 갖다가 한 방에 대출해주고 그 대출해주는 걸 갖다가 집을 사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했을까? 그럼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처음에는 서민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처음에 서민을 위해서 하다가 점차 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부분 다 투자자들이, 금융사들이 자기 사익을 챙기기 위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가면서 그 처음에 그 본래 취지를 갖다 다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일어났던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그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까지 미국의 집값들이 막 올라갔던 이유들을 그러면서 서민들 나도 이런 집을 살 수 있어 돈 한 푼도 없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숨어있는 사악한 양마의 미소를 갖다가 이해한 사람과 이해 못한 사람은 많은 차이를 발생했죠. 그래서 악마의 미소를 짓는 금융상품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재테크 강풍 속에 있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본질을 알라는 뜻이에요. 그걸 모르고서 자본주의를 이해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함으로 해서 재테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해 나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시작점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야, 그렇게 온 국민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사라고 막 이제 몰아넣고 유튜브 콘텐츠로 막 얘기 막 나왔잖아요. 전문가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절약하고 돈 모으면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이제 은행이든 증권사든 다 상품 판매 수수료 수익 이걸 뭐 버는 거더라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금융 마케팅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재테크할 때 집이라는 본질 있잖아요. 집이라는 본질을 놓고서 살 때까지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해가지고 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해가지고 발행된 채권들을 갖다가 다시 파생 상품을 만들고 그 파생 상품을 팔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집값이 오른다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막 미국 전체에 전하니까 진짜로 소득도 없는 사람도 집을 사가지고
그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사서 30년 동안에 집값이 상승하는 걸 갖다 이거 충분히 다 갚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서 다 어두나도 매달리게 되니까 나중에 가서 이게 거품이 이만큼 쌓였다가 거품이 쭉 터지니까 결국 피해보는 건 금융업자가 피해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피해는 다 서민들이 본 맞아요. 거예요. 돈 없이 시작했던 서민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생리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서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 서프라임 모기지론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테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네. 이 재테크 광풍은 우리 것이 아닌 이유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 때문에 나 그래서 재테크 안 할 거야. 이것도 바보라는 거 아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가지고 있는 재테크의 네. 숨겨진 비밀들을 이해해야지 우리하고는 또 다른 구조예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직장인들한테 전 재테크하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특히 부동산 재테크하라고. 네. 왜냐면 특히 서울 시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물이 명확하니까. 걔네들처럼 부동산 거품에다가 금융 거품까지 쌓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실물에 있는 자산들이 계속 상승하는 거라면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그거하고 또 같이 겹쳐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를 갖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는 재테크 광풍 우리 것이 아닌 이유는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론에 얽혀 있는 그 사악한 금융 나쁜 인간들, 진짜 나쁜 인간들.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것들에 의해서 이건 진짜 거의 악마짓인 것 같아요. 악마짓에 의해서 피해받는 건 결국 서민들이, 그러니까 약한 고리인 서민들이 피해받게 되는 게 그렇게 자본주의가 구조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금융감독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능들을 강화시켜야 돼요. 기능들을 강화시켜서 진짜 그런 파생 상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통제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실질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것들을 조작하고 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왜냐면 이거의 모든 피해가 사실은 재테크라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의 자산을 미리 사서 그 자산이 가치를 상승해서 네. 자기의 자산을 늘려오는 게 재테크잖아요. 자기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쵸. 그 돈을 가지고서 돈을 버는 게 재테크인데 이 재테크를 할 때 엄정한 게임의 룰이 있는 데서 재테크를 하게 되면 그 게임의 룰에 의해서 노동 수익이나 사업 수익으로 확보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기본 바탕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이게 갈 수밖에 없냐면 그건 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네. 화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예. 자산 가치는 자산의 자체의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플레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노동 수익만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근로 수익만 가지고서 이 자산, 화폐 가치 하락을 갖다가 쫓아갈 수 절대 없어요. 네. 그러면 그걸 해치할 수 있게 뭘 하냐면 땅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위험 요소를 해치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의 광품이 우리 것이 아닌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재테크를 할 건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방향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악마들한테 안 당하는 겁니다. 진짜 이 부분을 읽고 돌아보니까 그 코로나 때 그렇게 막 주식 안 하는 사람이었고 진짜 뭐 코인 하는 사람 진짜 많았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시점이 꽤 지났잖아요. 네. 주변에 부자 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뭐 은행하고 증권사는 뭐 많은 돈을 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주변에 보면은 뭐 그렇게 20대 뭐 30대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했는데 네.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라는 사람보다는 네. 손해 본 사람은 훨씬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재테크 광풍이 결국 뭘 남겼나 생각해 보면은 결국 증권사, 은행사가 다 돈을 벌었구나 네, 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유통 마케팅 논리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계속 휩쓸려 다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게 왜 발생하는가를 이해하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테크의 수단을 현재 시점에서 내가 적절한가 아닌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들이 없이 재테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악함에 네. 당할 수밖에 없다. 아까 지금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 주식했던 사람 중에 돈 벌었던 사람 나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부동산 가지고 있던 분들은 다 올랐는데 이게 뭐 주식이나 뭐 이거에서 돈 벌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 금융 상품들을 가지고 설계하는 구조에 대한 것들을 투명성과 공정한 주식 거래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계속 그걸 갖다가 맞출 수 있는 금융 제도들에 대한 보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 조작하기가 아, 그쵸. 쉽나 봐요. 예, 그런가 봐요. 예. 진짜로. 네, 그런가 요즘 그 뭐 사실은 그 바라보고 있다 보면 막 안에서 막 네, 맞아요. 누구는 진짜로 몇 억 가지고 몇백억을 갖다가 불려가지고서 돈을 버는데 누구는 계속 모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했던 그 월급 갖다가 집어넣는데 그 월급이 다 반토막 나버리게 그렇게 맞아요. 차라리 은행에다 저축했으면 나왔을 걸 갖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롤필링 차원에서도 저는 EBS 그 자본주의란 책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어렵게 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쉽게 그냥 읽다 보면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최소한의 금융지 시대라는 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통 저축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원금이 보장된다. 네. 그리고 이자를 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은행이라는 곳이 이제 굉장히 좀 친숙하고 굉장히 좀 안전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세상이 좀 변하면서 은행에서 단순하게 뭐 저축과 대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 금융사의 투자 상품도 팔고 뭐 보험 상품도 팔고 여러 가지 이제 팔게 됐잖아요. 그럼 정말 수도 없는 이제 금융 상품들, 내가 이제 뭐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했을 때 이제 은행에 뭐 PB를 찾아간다든지 은행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은행에서 이제 판매하는 상품인데 사실은 은행도 다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다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막 이제 뭐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계약자는 몰랐다. 네. 뭐 하는지 모르고 설명 딱딱 하라는 데만 한 거고. 조그만한 글씨를 그렇죠. 예. 예외 조항들 잡아놓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제 대체 은행이 그럼 하는 게 뭔가? 은행은 정말 뭐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설명을 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융 상품에 각각 달려있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수익 구조만 보고서 어떻게 보면 상품을 이제 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상품을 판다는 얘기는 이거잖아요. 금융 상품이든 일반 상품을 판다는 얘기는 거기에 맞는 수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상품을 하나를 팔면 몇 프로의 수익을 남기는 그 위해서 은행은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제 예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해줘가지고 이자 수익을 한다든가, 예금한 거는 예금 이자를 갖다 지급하는 것들 이상으로 해서 이자 수익을 받아가지고 한다든가. 근데 이것보다 더 짭짤한 것들이 뭐냐면요, 금융 상품 팔면은 은행이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왜냐면 이건 투자사들이 그 투자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펀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은행에서 예금인 것처럼 팔 수 있게 교묘하게 팔잖아요. 이게 예금인지 그쵸. 펀드인지, 그쵸. 특히 파생 상품의 펀드인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는데 설명을 해줄 수 없는 게 몰라요. 근데 회사에서는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얼마를 팔아라. 그러니까 저희를 놓고 보면 저 전 직장을 뭐라고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직장에서 상품을 기획할 때 어떤 상품은 마진율이 30%인 거 있고 어떤 상품은 20% 있고 어떤 5%짜리 10%짜리 있어요. 그럼 어떤 상품을 많이 팔라고 매장에 지침을 줄까요? 마진이 높은 걸 많이 팔려고 하겠죠. 30%짜리를 팔라고. 그래서 30%를 골든존에, 우리가 골든존이잖아요. 눈에 시야가 잘 보이는 곳에.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맨 앞에 엔드메데. 이렇게 딱 구성해놔요. 그리고 마진율 없는 것들, 고객들 와서 찾는 건 쫙 구석긴데. 그래서 와서 찾아가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마진 믹스를 해가지고 매출 볼륨 대비 최대한 이익률을 갖다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상품이 있는데 예금형 상품들은 은행에 떨어진 돈 없어요. 은행은 돈을 갖다가 예금하는 데가 아니라 돈을 대출해주는 회사라는 거 아시죠? 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데지 그쵸. 돈을 맡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예전에 돈을 맡아주는 데에서 그래서 은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자기 지급준비율
딱 남겨놓고 그 직업주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돈을 빌려줘야 돈 장사는 데가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우리는 은행이 돈을 보관해주는 창고로 생각하는데 돈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돈을 갖다 빌려주고 그 빌려준 이자를 받는 어찌 보면은 심하게 얘기한다면 고리대금업자예요. 그래서 이 은행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모르고서 한다 그러면 그 예전에 모 CF 그 유명한 CF 있잖아요. 비 오는 날에 당신의 든든한 우산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잘생기고 신뢰가 있는 배우가 그쵸. 딱 걸어가면서 비 오는 날 네. 우산을 이렇게 딱 받쳐주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햇볕 쨍쨍 찔 때 우산 빌려줬다가 비 오면 우산 걷어가는 게 은행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전 직장이 해태일통에 나였었는데 해태일통이 97년도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K모 은행에서 그 전까지 저한테 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제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해달라고 해줬어요. 근데 부도가 딱 나니까 연장이 안 된대요. 부도가 나고 돈이 이제 필요한데 쓰려고 했더니 안 된다. 안 된대요. 이게 뭐예요? 우산 뺏어간 거죠. 뭐. 월급이 빵빵하게 나올 때는 햇빛 그 쨍쨍한 그러니까 돈의 소득에 든든했을 때는 저한테 빌려주겠다고 돈 빌려주겠다고 막 달려와가지고 그 애걸 먹고 하다가 회사가 딱 부도나가지고 내가 정작 소득이 없어지니까 돈이 필요할 때는 그 우산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아니, 은행의 역할이 그건데 은행에 뭔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어떤 그 시골의 어르신들은 은행에 진짜 고마웠습니다라고 나한테 돈도 빌려주고 돈도 맡아주고 그래서 진짜 고마운다고 이제 우리의 든든한 우산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돈 가지고 돈 장사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번에도 정부에서 이제 은행의 돈 장사 이자 장사만 하는 걸 아니라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은행이 되라는 얘기를 진정한 서민을 위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요?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줘야죠. 소상공인 진짜 없는데 이럴 때 대출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민들 전세 대출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칼같이 막아요. 아니, 그 DSR이라고 알잖아요. 부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자기 부채율을 갖다가 DSR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득을 못 버는 사람은 돈을 빌릴 수가 없게 구조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지 수익 빵빵하고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이 뭐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회사들한테 가가지고 돈 빌려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서민들한테는 하는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갖다 조금이라도 좀 바꿔서 은행이 진짜로 말하자 서민들을 위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진짜로 금융감독원이나 날카롭게 감시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은행에 다니는 친구들 보면 놀랐던 게 그러니까 은행이 그냥 되게 이미지가 되게 좋잖아요. 딱 은행 딱 있으면은 이제 고객이 돈 갖고 오면 이제 돈 맡아주고 뭐 돈 필요하다면 대출해주고 약간 이렇게 해서 딱 좋아 보였는데 친구들 보고 놀랐던 게 진짜 영업이 굉장히 좀 빡세더라고요. 얘가 뭐 단순하게 뭐 저축 상품 이런 걸 파는 게 아니라 뭐 카드, 체크카드, 자사 어플 뭐 이런 것들을 할당량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다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그으면 은행하고 은행 카드를 그으면 은행한테 은행이 먼저 해주고 은행에 나중에 돈을 갚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부채예요, 다. 그러니까 DSR 하면 그것까지 다 관리하는 애들이니까 서민들한테는 그 한도를 축소시키고 더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제발 우리 카드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출 활동이에요, 다. 그러니까 돈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행의 역할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들이 우리 든든하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바탕이 돼서 자꾸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자 장사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돈 거기에 이자만 받는 것들에 그러니까 뭐 4대 은행들 뭐 코로나 때 걔네들 잔치를 벌였다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너스 잔치를. 그러니까 그때만 그 보너스 잔치하는데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재테크에 대한 것들, 부동산 대출도 있고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 부동산 대출 덕분에 보너스 잔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행의 구조가 흘러가지게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그 실질적인 제도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은 설명 안 하고서 팔아요. 이게 설명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다른 거는 기껏 해봤자 2.5% 정도밖에 이자가 없는데 금리로 설명하죠. 이거는 3.5%짜리 4.5%짜리 이러면 실제로 돈 예금해 놓고 4.5%짜리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는 펀드 상품이라 만약에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원금마저도 손상을 입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예금인 것처럼 은행이니까 당연히 예금이나 그렇죠. 안전하겠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팔았던 게 이제
제2금융권이잖아요. 뭐 금권이 네, 뭐 네. 그다음에 무슨 저축은행이니 그 저축은행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도 진짜 이거는 진짜 나쁜 액세스예요. 아니 그니까 그 작가님 이제 말씀 들어보면 딱 든 생각이 이게 은행이라는 신뢰와 약간 그 저축 이런 친숙함 이런 거를 내세워서 장사를 하는구나라는 게 딱 느껴진 게 요즘 은행들 보면은 굉장히 예쁜 캐릭터들 뭐 카카오뱅크 아시겠지만 거의 카카오 이모티콘에 나오는 그런 귀여운 이모티콘 내세워서 막 이제 하잖아요. 뭐 카드 이런 것도 이런 게 다 고객들한테 뭔가 친숙함 내지는 뭔가 뭐 익숙하게 좀 만들어서 신뢰감을 주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상품을 믿고 사주세요.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보면은 되게 파란색 많이 쓰는 거 아시죠? 네. 신뢰가 있다고 하죠. 파란색이 보통. 네. 온통 자체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연끌하는구나. 신뢰성에. 그러니까 신뢰성에 나는 신뢰 있는 은행이 신뢰를 잃어버린 순간에 뱅크런이 발생되죠. 그쵸. 그러니까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은행은 신뢰를 갖다 쌓아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요. 그러면서 살짝 그렇게 파생 상품 같은 걸 팔고 하는 것들을 하고 펀드 상품들을 팔고 실제로 예금 상품들 중심으로 아니면 대출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파생 상품까지 팔았다는 거지. 아니 뭐 진짜 제대로 잘 설명하고 팔면 상관은 없는데 근데 설명이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여기 설명하세요 하고 딱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거의. 왜 은행에 가면 대출 한 번 받는데 아니면 예금 뭐 할 때 보면 그렇게 사인이 맞는 줄 아세요? 왜요? 안전장치를 알고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자세히 안 보게. 네. 양이 이만큼이면 바쁜데 보게 되나요? 볼 시간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인을 한 10대 하잖아요. 그렇죠. 뭐에 사인하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여기 하라니까 하는 거죠. 왜 모르게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놔야만이 그거에다 신뢰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 사인해 버리니까 설마 이 은행에서 그렇죠. 이렇게 큰데 설마 이렇게 큰데 설마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하겠어? 근데 그 속내를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상품에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금융상품을 바라볼 때 마트에 가면은 마트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 보듯이 금융상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트에 가서 상품을 사게 되면 맨 앞쪽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뭐 나와요? 풀무원, 농심, CJ 브랜드가 나오고요. 그 회사의 그 상품에 풀무원의 콩나물이면 콩나물, 그리고 그 다음에 규격, 그 다음에 가격, 그리고 유통기간들, 함량들 이걸 다 여기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 프라이스 카드에 이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예요. 만든 회사가 뭐 미래에세이니 누구니 아니면 우리은행에서 만들어서 우리은행에서 파생상품은 은행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파생상품을 만드는 데는 증권사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자산운용사에서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었던 그러니까 어느 자산운용사에 어느 만약에 미국에 대한 광물이라고 그러면 뭐 미국에 대한 광물에 대한 것들을 써놓고 이게 어떤 거에 적립형이냐 아니면 펀드형이냐 투자형이냐 해가지고 다 쓰게 돼 있어요. 이걸 읽을 정도의 눈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품을 보듯이 일반 상품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최소한 이 만든 제조사에서 어떤 상품이라든 거 그리고 이게 어떤 규격이고 어떤 과정들을 거쳤다고 했다는 걸 갖다가 가격이 얼마라는 거 이런 걸 갖다 다 보잖아요. 아니 식당에 가서 아니면 마트에 가가지고 그 상품을 살 때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금융상품 보면서 금융상품에 그 상품에 쓰여져 있는 그 의미들을 갖다가 한 번도 파악해보지 않고 그걸 다 하려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그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어렵게 만든 것들은 단순하게 보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상품이냐, 어디에 투자했느냐, 그게 예금형이냐, 펀드형이냐, 이런 것들만 볼 수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면, 금융상품, 이게 상품명을 갖다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상품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상품명을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우리가 매장에서, 저는 삼겹살로 많이 표현하는데, 선진 포크에 삼겹살, 제조 일자부터 심지어 요즘은 이제 그 생산이력제 때문에 농장까지 다 맞아요. 할 수 있게.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해서 금융상품도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걸로 하고 몇 년 동안 해야 될 거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쵸, 이 정도는 금융 지식을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것도 이해 못하면서 펀드 상품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금만 그런 분들은 예금만 그냥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은행에 기본적으로
금융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데들에서 금융상품을 사려고 그러면 최소한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그 상품명을 가지고서 의미들 정도 파악할 정도까지는 되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보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보험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생길 위험에 대비해서 약간 나를 보호하는 이제 수단, 이제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일단 박사님께서는 보험을 드셨나요? 전 보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아, 주 보험은 그냥 선배가 하나 강요해가지고 종신보험 하나 그거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때문에 자동차 보험 이건 안 되면 법적인 네, 법적인 문제가 법적인 생기죠. 사항이니까 이거 위에 실손보험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야, 그럼 내가 갑자기 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뜻하지 않게 요즘 뭐 갑자기 땅도 꺼지잖아요. 그럼 이제 병원에 뭐 입원하게 되면은 뭐 병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게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뭐 최소한의 실비보험이라든지 암보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것 대한 두려움 없으세요?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두려움은 돈이잖아요. 그쵸, 돈이죠. 차라리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내가 돈을 내가 직접 그냥 내가 가지고 갖고 있는 게 있다. 내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생각. 보험료를 내느니 보험료라는 건 보험이라는 건 네. 위험 대비를 내 가지고 통계적으로 해서 다 만드는 상품이잖아요. 보험 상품이 대부분 다. 그 보험 상품을 만들면서 보험 회사가 자기 수익에 대한 것들을 설계를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다. 세계적인 회사 중에 보험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쵸. 왜냐하면 보험 수익률이 좋아서.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되고 위험이 발생하는 것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료로 보험금을 받는 것보다 보험료로 내는 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차라리 내가 자산에 돈을 모아놓는 게 보험에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중에서도 저는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 보험이 진짜로 불의의 사고해가지고 치명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자동차 보험같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니면 뭐 해외여행 단기적으로 갔다 올 때 이럴 때는 그럴 때는 보험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 생각 때문에 모든 보험들을 다 들어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을 얘기할 때 그 상속의 수단으로 보험을 하는 거 아세요? 그런 수단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분들이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진짜로 위험을 해치하기 위한 보험들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부르시 있어요. 처음에 보험의 태동부터가 보험이 처음에 만들어진 데가 이제 18세기에 동인도 회사 이런 데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그 새로운 미지의 대륙을 갖다 발견하려고 그러니까 바다는 위험천만하잖아요. 그쵸. 이러다 보니까 여기 나갈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거에서 쫄딱 마감 나 죽게 생겼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해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성공하면 대박 나지만 이쪽에다가 위험 요소를 갖다가 하나 남겨놓을게 극도의 위험률이 높았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만드는 게 보험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 보험이 실제로 보험금으로 운 좋게 한두 사람들만 보험을 받아서 나머지 분들은 다 보험료만 내고서 끝난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몇 년 전에 들었던 암보험 때문에 내가 이제 거기서 뭐 몇 억을 받았다. 네.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잖아요. 네, 그게 한두 가지죠. 그 주식 해가지고 나 얼마 벌었다는 그 무수한 전설 같은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누굴 계속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험 설계사들이 얘기해 주죠. 맞아요. 예. 그분들이 보험 상담하기 위해서 와서 다 누구 이 사례. 그래서 저는 보험에 대한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그 위험을 가장 해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본주의 수단은 자기가 자산을 확보해 놓는 것들이 그게 가장 안전한 저는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이게 그냥 자산을 통틀어서 이제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위험을 생기면은 뭐 쓰겠다는 것에 아니면은 뭐 그렇죠. 별도의 뭔가 돈을 떼놔서 적립을 하시거나 뭐 이러시게 하시는지 아니, 궁금해요. 그치. 자산 관리면 아니 그러려고 돈을 갖다가 미래 위험을 대비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여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50세에 퇴직했는데 50세 퇴직 이후에 한 30년을 살아간다면 30년 동안에 뭐 월 단위에 300만 원씩 쓴다고 그러면 1년이면 한 4,600만 원이고 10년이면 4억 6천이고 30년 하면은 한 15억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그 15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15억 정도가 아니라 한 30억 정도를 갖다가 준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위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위험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산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증식해 놓으려고 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이게 보험에 대한 것들은 역할들은 다 거기서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보험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제 기준만 얘기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야 금융적인 판단은 하셔야 되고 내가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좀 하고 싶진 않고요. 저는 하진 않습니다. 저는 보험은 딱
자동차 보험하고 그 선배가 드러났던 그거 이외에 없습니다. 저는 보험에 대한 생각이 결국에는 내가 낸 보험료를 보험사가 이제 저 같은 이제 수많은 보험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이거 위험이 생기면 쓰는 게 아니라 보험사들이 이 돈을 가지고 딴 걸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을 내서 네. 만약에 위험이 발생하면 그 보험금을 주고 네.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드니까 아니, 어차피 보험사도 결국에 그럼 투자해서 자기들이 수익 내는 건데 네. 그럼 내가 뭐 따로 그냥 뭐 돈을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내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수수료도 없이 수수료도 안 떼고 훨씬 더 내 위험을 방어하기 좋을 것 같다. 네. 저 이 생각이 딱 들긴 들더라고요. 보험사들의 수익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감안해서 설계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보험 자체만 가지고도 네. 기본 수익률을 만들어 놓지 이미 않으면 투자를 못 해요. 왜냐하면 보험이 그걸 딱딱딱 1대1로 매칭시켜가지고 수익률을 맞춰놨다 그러면 네. 그거 가지고 투자할 때 못 해요. 투자라는 건 보통이 더 큰 돈으로 저윳돈으로 해서 자기의 여유분이 있을 때 투자 성공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보험을 통해 가지고 계속 보험료를 받았던 게 보험 금물에서 나가는 것들이 계속 매칭되어져 온다. 그러면 보험사 견디지 못해요. 투자도 못해요. 보험사는 은행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보험사는 은행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급 준비를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보험료를 갖다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를 만약에 확보해 놓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자유롭게 투자를 못 할 거예요. 일단 만약에 보험금 지급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 보험사는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치,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보험료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산정된 게 그들에게 유리하게 다 되어 있을 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네. 제조업하는 회사들을 네. 생명회사 그 회사들을 갖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는데 네.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쪽에서 떼돈을 번다는 얘기를 그게 떼돈인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를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네, 네, 네. 거기서 진짜 수익이 커요. 우리나라에 큰 기업도 있잖아요. 네. 예스, 네. 엘 네.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쪽에서 수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는 보험에 대한 생각은 최소한의 내가 스스로를 그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굳이 저는 보험을 통해 가지고 굳이 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가장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금융지능에 대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약간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뭐 머리 이런 느낌인데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금융지능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융지능은 개인한테 놓고 보면 이거 같아요. 개인을 놓고 보면 돈이 들어오는 소득, 돈이 나가는 지출, 네. 돈을 쌓아가는 저축, 돈을 누구한테 빌리는 대출, 그리고 돈으로 돈을 불리는 투자. 이 5가지의 역할들을 알고 있는 것들이 난 금융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소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 많고요. 지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출이 왜 발생되고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지 모르고, 대출을 어떻게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도 모르고, 그리고 특히나 투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네. 이게 바로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5가지 축의 가장 큰 지식들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실문의 돈을 좀 하고 얘기를 해요. 네. 실문의 돈을 만졌던 사람하고 안 만졌던 사람이 금융지식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놓고 보면 카드를 걷거나 부모님이 엄마 카드로 사거나 아니면 네. 엄마가 클릭해줘가지고 네. 물건을 구매하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은행 거래를 전혀 해본 경험이 없거나 이런 친구들은 금융지식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소득을 어떻게 버는지 아버지가 얘기해주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들 그 자녀들의 금융지식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쵸. 잘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돈 얘기하면 제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그 책 쓰고도 욕 엄청 먹었어요. 무슨 네. 뭐 자식한테 돈 얘기를 하냐고. 공부만 하면 되지. 공부만 하면 되지. 고상한 공부 시키면 되지. 네. 우리 자식 아들마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버지 좀 우아한 얘기하면 안 돼? 뭐 돈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해. 근데 돈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내가 돈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대출받아서 어떻게 투자하고 그쵸. 이런 지식이 없이 현대 자본주의에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금융사회라 그래요, 우리는 현재. 금융사회라는 게 뭐냐면 돈으로 이루어진 사회예요. 돈의 그 축 위에 재화와 서비스라는 것들이 있고 그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게 자산이라는 게 기본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진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금융지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은행도 인터넷 뱅크 하는 것도 다 경험이니까 은행을 인터넷 뱅크를 하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갖다가 계속 쌓아가서 기본적인 금융에 대한 지식들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경험으로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네. 머리로서 아,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들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플릿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벼룩시장이죠. 벼룩시장에서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스스로 산정해서 이걸 팔고 난 다음에 얼마의 돈을 버는 그런 소득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그냥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너가 용돈을 받을 뭔가를 갖다가 서비스를 나한테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구두를 닦더라도 구두를 닦고 뭔가 심부름하고 그래야만이 용돈을 주게 해서 네가 노동행위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걸 갖다가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걸 어렸을 때부터 하게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쓰니까 허투루 안 써요. 아버지가 뭐 지금으로 하면 뭐 한 달에 막 10만 원씩 막 그리고 또 아버지들이 아들하고 못 놀아주니까 미안하니까 막 그 초등학생들한테 막 5만 원짜리 좀 주잖아요. 네. 5만 원짜리보다 더하게 카드를 줘버리죠. 이러다 보면 돈의 기본적인 금융에 대한 지식들이 몸으로 채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저축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저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축이라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저축은 한마디로 하면 시간과 싸움이에요. 돈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출과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 싸움이에요.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이게 복리로 시간의 복리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돈의 이자의 복리가 아니라 시간의 복리에 의해서 이렇게 확 쌓여져 가는 게 이게 돈인데 이런 저축의 느낌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하루에 진짜로 100원씩 100원씩만 365일을 저축한다 그러면 얼마가 쌓여가는 거야. 이걸 갖다가 한번 경험하고 나면 진짜 그러겠다. 예. 아 그런 친구들은 달라요. 우리 둘째가 그런데 그래요? 둘째가 그 지금도 걔는 한 몇 천만 원의 자기 자산이 있어요. 형보다 부자예요? 네. 그게 그렇게 가능했던 경우는 네. 군대 있을 때도 월급 오. 하나도 안 쓰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니까 800 얼마인가 모았다고 그래요. 야. 물론 지 엄마한테 그것도 현명한 거예요. 지 엄마한테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군대 월급을 받았던 것 갖다 다 모으니까 800 얼마인가 그걸 벌었고 그거 나와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그 1800만 원에다가 또 누구한테 좀 받은 것까지 네. 해가지고 그 다 안 쓰고 모아놔가지고 그래서 한 3천만 원 가지고 있어요. 야. 지금 대학 4학년 졸업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돈을 모아가는 맛. 우리 와이프 표현에 의하면 네. 이게 바로 청국장의 맛이라고 그래서 그런 맛들을 그러니까 돈의 맛을 네. 알 수 있게 저축으로서 실질적으로 가는 것 그런 살아있는 금융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에서는 잘 살아가요. 그게 없으면 자본주의에서는 다 누군가한테 얼마나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네. 이 회사들이 유통회사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상품을 팔 수 있는 마케팅의 능력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옷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영악한 짓이에요. 패션쇼를 하가지고 그 이쁜 모델애들이 그것도 다 시즌이 오기 전에 SS니 FW니 시즌이 오기 3개월 전에 그걸 해서 그때 매장에 깔리면 사가라는 미리 전초전 작업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다 해놓고 그 이전에 PPL을 해가지고 진짜 탤런트들한테 이쁜 옷을 입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저 옷을 사고 싶게 저 목걸이를 사고 싶게 그런 마케팅이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웬만치 또 지출 관리를 할 수 있는 돈에 대한 그 쓰는 자세를 갖다 갖지 못하면 이 금융지식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융지식은 소득, 지출, 저축, 대출, 투자에 대한 이 5가지에 대한 돈의 흐름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금융지식을 갖는 게 첫째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한다고 그러면 금리 부분, 금리 부분에 대한 이해.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잖아요.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이해, 물건의 값이 어떻게 왜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해. 거기다가 더 나가서 임금에 대한 것들,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임금의 값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임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경제 토탈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GDP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난 다음에 달러와의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제가 보기엔 금융지식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
내 경제에서 소득부터 해서 5가지, 그다음에 거시경제 측면에서 금리부터 이 5가지에 대한 것들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금융지식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꼴등을 하진 않을 거예요. OECD 우리나라 꼴등이잖아요. 우리는 60점밖에 안 되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다 80점, 90점대인데 우리는 60점대예요.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 돈에 대한 것들을 자녀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어른들의 탓이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긴 해요. 뭐 이 금융지능하고 부자가 되는 게 관련성이 있을까? 왜냐면은 뭐 이제 뭐 지금 뭐 현대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뭐 평당 1억 넘어가지고 뭐 몇십억씩 하잖아요. 거의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인들 보면은 그냥 이제 그쪽 어떻게 털을 잡아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살다 계신 분이 그냥 살다 보니까 그게 아파트가 올라서 뭐 80억, 뭐 50억, 100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100억 부자가 된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재테크 바람이 불면서 약간 뭐 유튜브든 책이든 재테크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책을 통해서 막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뭐 돈을 못 벌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아 우리가 막 금융지식 공부하고 뭐 금융지능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지능을 높인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거랑 그렇게 관련이 있나? 이 생각 들긴 하거든요. 부자가 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네. 가난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금융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네. 운이라는 게 따라야 돼요. 운이라는 게 없이 부자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옷감을 짜기 위해서 옷감을 짜기 위해서 시줄을 쭉 쌓아가는 것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시줄만 쌓아가더라도 날줄이 와서 이렇게 꽂힌 것들이 안 꽂히더라도 시줄만 쌓아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가난하게 살진 않아요. 근데 날줄이 와서 운이라는 날줄이 와가지고 다 꼬아주면은 진짜로 거대한 비단 같은 천을 갖다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게 부자이기 때문에 금융지식이 필요한 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걸 금융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약한 서민의 고리에 빠져서 그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대표적인 얘기로 한다 그러면 금융지식이 진짜 없는 분들 중에 아까 말한 대로 파생상품을 사가지고 그렇게 모아온 돈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온 돈 파생상품 샀는데 홀딱 날린 거죠. 뭐. 홀딱 날려. 이런 일들을 안 당하기 위해서 저는 금융지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금융사들의 농간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까지 비약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내가 그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융지식은 부자가 되기 위한 지식이라기보다는 가난에 빠지지 않기 위한 지식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뭐 이런 입에서 자본주의 책을 읽거나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내가 뭐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뭐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실 공부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박사님 생각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저는 아마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불변자산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돈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불변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씨앗, 중잣돈을 갖다 마련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부자까지 안 올라가는 그건 운인 거고요. 그건 두 가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종잣돈에 대한 것들은 하고 그 종잣돈을 가지고서 불변자산에 투자하는 정도의 안목 정도까지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 두 가지를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 안 돼요. 근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100%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마법의 비법은 운이라는 것들을 운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부자 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진짜 중잣돈을 마련하고 사업 아이템을 마련하고 그리고 불변자산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했는데 딱 그 정도까지만 딱 유지되고 더 크게 부자 안 했는데 더 크게 부자 된 사람은 거기에 일정 시점에서 운이 반드시 따랐어요. 그 운이 없으면은 그만큼 부자 되기 쉽잖아요. 어쩌면 부자 아빠로 두는 것도 운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네요. 부자 아빠를 두는 것도 운이라서 운 없이 사실 부자까지 가기 쉽잖아요. 가난하게 살지 않는 건 가능해요. 노력해서. 노력해서 가능해요. 근데 부자가 되는 건 운이라는 것들을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 과정에서 행복하고 살아가는 것들에 그 과정에 집중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운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운을 잡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준비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 앞쪽에 보면 이제 123층 빌딩이 있는데 123층 빌딩을 짓는데 저 부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짓는 데까지 아마 거의 70년대 후반에부터 땅이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지으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 완성된 게 2010년대 후반에서 완성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몇 년에 걸려서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저거 폭파시키잖아요. 네. 1분 만에 폭파돼버려요. 그러니까 부가 만들어지는 데는 그만큼의 오랜 시간을 걸리는데 부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일정 순간에 망가질 수 있고 폭파되어가지고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들을 쌓아가기 위해서 다 쌓여진 이후에 상황만 그 목표만을 두고 살아간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수 하나를 갖다가 한 층 한 층 어떻게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왔던 그 과정을 갖다 즐긴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EBS에서 만드는 이 자본주의한 책은 제가 보기엔 진짜 기본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잘 조각내가지고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금융상품이,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라는 게 어떤 사회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는 부분을 했고, 두 번째 부분은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는 이제 금융상품을 이후에 우리가 지출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지출관리를 할 것인가, 얼마나 이 제어와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의 전략이 얼마나 훌륭한데 이걸 갖다 내가 스스로 소비를 줄여가면서 지켜낼 수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잘 설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EBS 자본주의 책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성현 박사님과 함께 EBS 자본주의에 대한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